COI 보고서 설명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이셨던 박성기 변호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ICMK 창립 그 전 몇 해 전부터 COI 창립을 위해서 활동해 오셨던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젯밤 한국 시간 10시에 제네바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님 주도하에 기자회견이 있었죠. 다들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 COI 보고서가 웹사이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합치면 한 세트로 한 400페이지 정도가 되는 분량의 아주 방대한 보고서인데 전체를 읽어보니 북한 전체를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훌륭한 보고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님들도 그렇고 우리 북한 인권 활동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꼭 읽어봄직한 그런 좋은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커비 위원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읽어볼 만한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행사를 일단 기자회견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사단법인 열린북한의 대표 강신산 대표를 잠시 모시고 저희 NGO 차원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 차원에서 UNCOI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환영사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 2월 초에 저희가 여러 기자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라는 단체를 결성을 해서 2월 임시국회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북한 인권법을 꼭 제정하자 이런 노력들을 여러 60여 개 단체들이 모여서 노력을 해왔는데 안타깝게도 북한 인권법이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회 속에서 적극 회자되지 되고 있지 못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아까 권인경 ICMK 상무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CY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서 제출이 됐는데 그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 공개된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저희들 북한 NGO 단체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범죄들이 북한의 어떤 최고 지도자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했고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어떤 제재를 고려하는 안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ICMK를 중심으로 COI 활동을 적극 후원하면서 어떤 바랬던 내용들 충분히 담아져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인데 한국이 북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또 이후에 통일을 해야 될 어떤 관계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 인권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좀 안타깝고 아무쪼록 이 일을 계기로 여러 기자님들도 북한 인권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포기해도 될 문제가 있고 포기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는데 북한 인권법 제정 문제는 반드시 저희가 꼭 해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 기자회견 순서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 알고 계시는 것 한 번만 더 간략한 텍스트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텍스트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상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COI가 이야기한 반인도 범죄를 어떻게 하여 ICC까지 가져갈 수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오늘 모신 두 분께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걸로 하고 아마 어제 외교부에서는 백브리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좀 부족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제 있었던 맥브리핑에서 못다한 질문들, 외교부에서 다 커버해주지 못한 그런 질문들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박성기 변호사님과 하태경 의원님께 아주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보고서 내용 설명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보고서가 차례에 보시면 그러니까 어제 10시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 권고안 쪽만 결과와 권고안만 번역을 했는데 권고안도 완벽하게 끝까지 다 번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일단 목차를 보시면 그 가운데 부분에 이제 그 조사위원회의 결과의 핵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 사상과 표현, 종교의 자유 침해, 그리고 차별, 그리고 이동과 거주의 그 거주의 자유 침해, 그리고 식량권, 생명과 관련된 그런 관점에서의 그 권리 침해, 그리고 강제 구금, 고문, 그리고 그 정치범수용소, 처형 관련된 범죄, 그리고 그 납치자 관련된 범죄 이렇게 그 6개 상황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은 Crimes Against Humanity, 반인도 범죄다라고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자료에는 넣지를 못했지만 Crimes Against Humanity 그 챕터 4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그 차후에 한번 보시면 그 챕터 4의 75번에 보시면은 그 Crimes Against Humanity가 그 북한의 최고위층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정책에 의해서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내용으로는 정치적, 종교적인 그리고 성적인 그런 근거에 있어서의 그 차별 포함해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든 그 유린들이 다 범죄로 그렇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starvation 그 이제 작년 COI 그 커비 위원장께서 8월에 한국을 떠나시면서는 식량권에 있어서는 그 반인도 범죄인지가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식량권도 충분히 그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정치공수용소 또한 그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78번 챕터 78번의 그 이제 90년대 말에 그 대량 아사 이것도 또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라고 명시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강제 북송과 관련된 그런 조직적인 그런 납치 그리고 또 강제 북송 등도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며 그리고 이 사람 그 북송된 강제 북송된 사람들의 그 특히 여성의 인권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권고안에서는 오늘 그 신문에서 잘 나왔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듯이 그 북한의 인권 유린의 심각성, 규모 그리고 본성은 현 시대의 세계에서 어떠한 유래가 유사한 예가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 이러한 이념 유일당 지배로 인한 이런 이념적인 그 최고 지도자가 정한 그런 그 정교한 지도 이념에 의해서 전 국민을 그 인덕트리네이션 한 것 자체, 그러니까 세뇌하고 있는 것 자체도 인권 유린,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식량의 접근권 또한 말씀드렸듯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한 가지 흥미있는 지점은 그 대당 아사 이후에 북한 체제가 그 물밑으로 북한 사람들이 그 외부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러한 그 탈북과 그리고 그 스머글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외부 문화와 정보 유입을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체제 전복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것을 또 단속하고 있는 것 또한 단속하고 있는 것도 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에 있어서 그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중요하게는 그 임퓨니티라고 하죠. 북한 내에서 당국자가 그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적 처벌을 받지 못한 이런 것들도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북한 당국에게는 그랬기 때문에 제도적인 그리고 법적인 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도 개정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UN 측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반인도 범죄이기 때문에 ICC에 제소해야 한다라고 UN 측에 UN이 활용 가능한 모든 그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그 ICC 제소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맨 뒤에 이제 D까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 J까지 있습니다. J 항목까지 있는데 이 내용은 그 UN 기구들을 통해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저는 이렇게 텍스트만 한번 살펴봤고요. 그 중요하게 94번의 요거 한 번만 보죠. 국제사회와 유엔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에 이제 공고를 한 것 중에서 A항에서 안보리는 법원의 권할권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제소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 커비 위원장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듯이 북한의 그 범죄 인권 유린이 사상 유리였고 이는 또 ICC로 가지고 갈 만큼 그 임계점에 와 있다라고 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성기 변호사님께 어떻게 하여 이 국제 기구 UN 기구를 포함한 국제법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 그 ICC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과연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2004년부터 2012년까지 UN 안전보장이사에서 세운 루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봉직을 하면서 루안다 제노사이드에 관련된 피고인들을 재판한 경험은 있습니다. 특히 그 COI에서 어제 릴리스한 이 스페셜 리포트는 저도 오늘 아침에 읽고 아주 깊이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ICNK에서 저한테 요청한 것이 이 리포트 중에 특히 그 UN이나 국제기구에 요구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월드 서밋에서 채택된 하나의 원칙인 보호 책임, 영어로 R2P라고 하는 거기에 근거해서 또 그 유엔에서 그 이후에 R2P를 발전시킨 여러 가지 리포트에 근거해서 이번에 릴리스한 COI 리포트의 권고사항이 어떻게 매치가 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침에 간략히 보고 왔습니다만은 대전제는 제가 이 리포트를 아직 풀로 읽었다든지 더 깊이 연구를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저는 이번 리포트에서 특별히 그 81번을 굉장히 이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의 파라그래프 81번은 구체적 개별적인 범행이나 책임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북한 인권에 정말 21세기가 되었는데도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인권 유린 상태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모든 근본적인 책임이 북한 정치 체제, 일당 체제, 주체 체제, 김일성 이점, 김정일 이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해서 소위 말해서 북한의 정치 일당 독재 체제가 이 모든 반인권의 사각지대로 21세기 현재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이 구체적 개별적 범행을 또 사태를 나열한 것 이상의 큰 의미를 전 세계 190여 개국 유엔 회원국들한테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 간단히 더 붙이자면은 파라그раф 76의 Crimes Against Humanity를 요약을 하면서 아마 여기 COI에서 제노사이드를 언급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형사법에서 제노사이드는 소위 말해서 가장 비난 가능성과 인류에서 반드시 처벌해야 할 범법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1948년에 제노사이드 컨벤션에 아마 북한도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비 위원장이 COA에서 하면서 약간 힌트를 준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러한 자행되는 그 반인도 범죄이기 extermination, murder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완전 멸절하는 거, 살해, 노예, 고문, 토, 강간, 또 그 강제 낙태, 다른 여러 섹슈얼 그 바이올런스가 어떤 근거로 되어지고 있는가를 예시를 하면서 political, religious, racial and gender grounds 소위 말해서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그리고 어떤 성별에 근거해서 이러한 범행이 저지러진다고 리포트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religious의 이유로 종교적 이유로 그 특정 종교 그룹에 있는 사람을 소위 말해서 멸절하기 위해서 가해지는 고문이나 성폭행이나 강제낙태나 이런 것들은 국제형사법에서 명백하게 제노사이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간단히 지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 본 부분으로 간단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R2P와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그 잘된 리포트는 2005년에 R2P 개념이 들어오고 나서 2012년 제가 여러분들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UN 다큐멘터리 들어가면요. 6월 25일에 그 반기문 총장께서 세크레터리 제너럴이 어떻게 R2P를 시적절하게 또 책임 있게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약 16페이지의 그 리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A/66-874라고 유엔 다큐멘터리 치면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31항에서부터 34항에 이르까지 여러 가지 이 방안에 대해서 예시로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COI 리포트로 돌아와서 제가 이 반 총장님이 2012년 6월 25일에 제출한 이 리포트와 이 COI에서 어제 릴리스한 특별히 제가 보는 것은 파라그래프 94 결국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에 와 유엔에 관련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4-A는 뭐 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것과 또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 주민의 사정을 이유로 경제적, 사회적 제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것을 제외하고라도 C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4C. 그래서 그러면 결국 오늘 중국 대표부에서 한나라 인권에 대해서 ICC에 제소하는 이런 것은 맞지 않고 중국 정부가 확실히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ICC에 가려면은 ICC 스태튜상 반드시 그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은 시큐리티 카운슬의 레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5나라 중에 하나인 중국이 오늘 공식적으로 이 리포트와 관련해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ICC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반 총장님의 작년 2012년 이 리포트와 관련해서 방안을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94A에 보면은 이 Security Council should also adopt a targeted sanction against those who appear to be most responsible for crime against human. 결국은 이 리포트에 제시된 ICC에 만약에 가기가 어렵다면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 뭐 보위부, 뭐 국방부, 뭐 쏘시면서 당, 뭐 김정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사람들의 금융 계좌나 해외 여행, 뭐 이런 것들, 과거에 또 사치품 구매하는 것, 이런 것들로서는 시큐리티 카운슬에서 유엔 헌장 7장 41조가 되겠죠. 그것은 비군사적인 강제력을 행하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압박 수단이 될 것 같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아마 그런 아젠다로 가지고 NGO나 또 휴먼 라이츠 커미션이나 아니면은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또 휴먼 라이츠 뭐 NGO들도 우리 여기 ICNK나 우리 정부들이 추진했을 때는 좀 현실적인 제재 방안이 될 것 같고 또 시큐리티 카운슬에 있는 빅5 어느 누구도 그런 것까지도 안 된다고 하기에는 이 리포트 자체가 워낙 구체적이고 굉장히 강한 의조로 되어 있다. 두 번째는 94C와 관련해서도 가능한 방안이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 리포트가 릴리스되고 나서 첫째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COI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조사하고 싶어도 북한이 입국을 방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94C에도 결국은 권고사항이 물론 이것은 시큐리티 카운슬이라기보다도 UNHCR 필레 판사가 있는 제네바에 있는 그쪽에 요구하는 걸로서 북한이나 근처 지역에 적정한 이런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배치해서 피해자나 정인들에게 접근하게 하고 또 계속 이런 아카이브해서 관련 휴먼 라이츠 바이올레이션이나 범법 행위의 기록들을 보관 확보해서 관련자는 NGO도 포함하고 우리 정부도 포함하고 ICNK 국제기구 탈북자 누구나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유엔의 반인도 관련 범법자들을 기소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94C의 조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면 북한의 그 입장은 이런 사실은 거짓이라고 하는데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서 강제가 주어지는 길이죠. 안전보장이사. 그러면은 이 휴먼 라이츠 커미션이 아니면은 적어도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아니면 인권단체가 인정하는 메디에이터. 케냐 사태가 났을 때 코피 아난이 와가지고 2009년도에 그때 1,5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한 20만 명의 두 부족 간에 썰면서 인터널 레퓨지가
그래서 코피 아난이 와서 양 정당의 관련자들하고 해서 어떤 파워 쉐어링이나 어떻게 처리하는 한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이 북한에 고통받는 이런 분들을 현장에 접근해서 조사하는 것을 결의할 경우 그것은 굉장히 강제력이 있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조치들은 뭐 중국도 반대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94D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권고사항. 이것은 유엔 사무총장이 2012년에 어떠한 툴이 있는가 R2P를 소위 말해서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툴들을 예시한 거에도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계속 특별 보고관을 해서 특별히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Special Issue of International Abduction and 소위 말해서 납치 이 부분인데 아까 제가 언급하다가 한 가지 빠진 것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한국전쟁 당시에 약 20만 명이 민간인이 강제 납북되어서 60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리포트는 북한의 강제 납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중에 뭐 일본이나 뭐 60년에서 80년에 납치를 언급을 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작년에 전시 민간인 납북자 단체하고 해서 전시에 이 10만 명에 가까운 납북한 사람들을 책임자 현재도 그 범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ICC에 제소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한변에 소속돼 있는 모든 변호사들은 이 COI 리포트가 6.25 당시에 죄도 없는 민간인들 그것도 정부의 북한 정권의 어떤 스테이트 폴리시로서 국가 정책으로서 리스트에서 계획적으로 납북을 하고 그 사람들을 그 이후에 영도 폐기했다는 이런 것들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지적사항이고 특별히 우리가 감각이 굉장히 쉽지만은 94의 D도 기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사회에서 현재 자행되는 인권 문제도 있지만은 6.25 당시에 강제 납북이 된 약 우리 추산으로 10만 이 보고서는 아마 20만까지 되어 있으니까 아마 더 많은 소스가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 보고관을 UNHCR이 지명을 해서 without delay 지체 없이 이러한 문제를 해야 되고 또 유엔 회원국은 이러한 특별 보도관이 전시 납북 또 그 이후의 납북 문제 이거 일본도 아마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should afford full cooperation 반드시 최대한 협조를 해서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94의 G도 유엔 사무총장하고 유엔 기구한테 Right Up Front Strategy를 바로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 COI 리포트에 의해서 유엔 사무총장은 어떻게 이 여기에 적시된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엔 차원에서 Right Up Front 지금 즉시 직면하라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어떤 전략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R2P의 소위 말해서 멤버 스타이트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유엔의 R2P에 굉장히 강한 그 리스폰시빌리티를 주는 책임을 주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 뭐 제가 간단히 본 것은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는 2012년 유엔 총회의 사무총장을 보고 A는 아셈블리 유엔 총회, S는 시큐리티 카운슬, A 66-874를 유엔에 들어가서 치면 바로 뭐 요새는 구글에서 뜨니까요. 읽어보시면 그 중에 31번에서 34번까지의 굉장히 잘 적시가 돼 있어 기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근거 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며 그리고 한국 정부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국회는 어떤 역할이 있는지 하태경 의원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COI 결과가 아주 정확하게 나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유엔에 처음 제네바 갔던 게 2000년인데 15년이 걸려가지고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제 생각보다는 아주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COI를 목표로 저희들이 ICNK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은 11년에 결성해서 4년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북한 인권의 벽이 아직도 높아 보이긴 하지만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 것도 몇 년 안에 어떤 급진전되는 계기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보다도 국제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여태까지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강력한 유엔의 발표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아주 강력히 거부를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정일하고 다른 것이 이제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이런 발표가 났으면 김정일은 뭐 다 늙었고 죽을 때가 얼마 안 돼서 그냥 죽을 때까지 범죄자로 살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내용은 김정은을 크리미널로 규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딕테이터에서 크리미널이 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딕테이터는 해외 여행을 그래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거든요. 크리미널이 되면 누가 잡아갈까봐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못 다니는 거죠. 물론 뭐 중국은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국을 가려고 해도 상당히 찝찝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그 젊은 친구가 그런 제약을 감수를 할까? 나름대로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마음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이런 유공을 장비해 나가는 북한 내부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나오는 것은 ICC 제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한 거거든요. 이 보호 책임은 외부의 개입인데 무력 개입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제는 북한 정권이 인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력 개입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한 것을 유엔 공식 기구에서 이제 판결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유엔이 독자적으로 무력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안보리에서 ICC 제소를 하라는 것은 뭐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중국이 당연히 반대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보리가 김정은 ICC를 제소하는 일을 생각해 보기 어렵지만 저희들이 이제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안보리 제재를 반대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서 이제 작년이죠. 핵 실험하고 나서는 중국도 안보리 제재에 찬성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이 고정불변하다고 딱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물론 걸리겠지만. 그리고 중국이 수단 달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달푸 사건을 ICC에 제소하는 것을 2004년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찬성했나요? 그 기권을 했는가 어쨌든 그렇죠. 뭐 어쨌든 소극적 그렇죠. 뭐 반대는 비토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비토 안 했어요.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단 달푸 사건이 이 Crimes Against Humanity하고 War Crime 몇 개 해가지고 ICC에 지금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중국도 충분히 입장이 절대 불변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뭘 할 거냐? 유엔 총회를 통해서 유엔 총회는 다수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 총회를 통해서 그 ICC에 회불하라라고 안보리에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중국을 입체적으로 좀 압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NGO 차원에서는 이제 중국어 공부 좀 열심히 하십시오. 중국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중국이 비판하지 말고 그런 작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북한 인권 예산을 여러 정부에서 개정을 할 때 중국 내의 북한 인권 실상 홍보 이런 부분을 좀 둬서 중국 내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그리고 UCC나 뭐 이런 거 만들 때도 중국어로도 좀 만들어서 중국인들이, 사실 중국도요 좀 상당히 재밌는 변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중국 내에서 뭐 반정부 도론이 있고 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제가 요즘 이제 국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중국의 고위급들도 만나는데 자기들끼리도 막 싸웁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의 변화가 있으면 중국 내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반인도 범죄라고 명확히 규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 기록 보존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요. 북한인권 기록 보존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북한 반인도 범죄의 실태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것이 야당의 반대로 빠지게 된다면 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는데 이 부분이 빠지거나 아니면 아예 북한인권법이 야당의 반대로 좌절된다면은 이 부분만을 일단 유엔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북한 반인도 범죄 조사와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기록 보존하는 법안을 제가 주도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민사회에서 좀 고민할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이 국제사회, 국회, 시민사회 말씀드립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 문제를 좀 이슈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걸 대중적인 문제로 이제 이슈화시키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반인도 범죄 희생자들에 대한 시민사회 주도의 합동 위용제 같은 걸 지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북한에서 공개 총살을 당한다거나 혹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망할 경우에 그 시신을 가족들한테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언제 죽었는지도 사망 날짜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성택이 처형을 당했지만 장성택이 처형한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성택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반인도 범죄 희생자들의 원혼이 아직도 구천을 수십만 수백만 이상의 사람들 구천을 떠돌고 있고 그런 혼을 당대의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같은 동포로서 우리 한국 사회가 위로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합동 위령제를 지내고 그 지금까지 파악된 사람 명단, 예를 들어 정치범 수용소 희생자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개 총살이나 처형된 사람 명단이 지금까지도 한 수백 명 이상의 명단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 합동 위령제를 지낼 수 있는 그분들 신상 파악이 최소한도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12월 17일을 기념을 해서 올해 COI가 반인도지 규정을 기념을 해서 매년 더 좋은 날짜가 있으면 그날 해도 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12월 17일이 좋은 것 같다. 2월 어제 2월 17일을 딱 마침 김정일 생일 다음이네요.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고 국제 연대를 해서 외국인들과 같이 와서 합동 위령제를 지내고 그런 분위기가 좀 뜰 수 있게 저는 국회에서 이 합동 위령에 관한 일도 뭐 위령탑이라든지 그분들 이름이나 이런 걸 다 좀 기록해 놓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국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국회의원 네트워크가 있고 또 IPCNKR이라고 북한인권하고 탈북자를 보면 의원들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 의원들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내년 유엔 총회에 ICC 회부 그리고 북한 반인도 문제에 관련한 결의안이 촉구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질문도 질문이지만 우리가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 한국 정부에서 북한 반인도 문제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해주시면 저도 최대한 반영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R2P와 관련해서 하나 빠뜨렸는데요. 그 2012년에 사무총장의 유엔 보고서에 보면은 R2P와 관련해서 그 41항에 보면은 그 안전보장이사회의 어떤 회원국도 이러한 R2P 위반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이슈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례로서 리비아 사태 때 노플라이 존과 무력 개입을 허용하게 한 것이 최초의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런 문제를 다뤄주십시오. 아주 긴급한 인권 침해가 있습니다 한 것이 아랍리그에 속한 여러 회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아시안이나 이런 쪽에를 통해 가지고 아시안 회의 때 COI 리포트는 굉장히 그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마지막 그 커뮤니티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면서 오히려 유엔이나 안전보장이사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주길 바란다는 이런 커뮤니티를 내는 것도 굉장한 한 압박 수단이 될 것 같고 이것은 뭐 반 총장님의 그 여러 가지 그 리포트에도 아마 잘 그런 내용은 알지만 그런 유사한 사례가 적시되어 있네요. 예.